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보로 카메올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개인 성명을 통해 자신의 재선 도전 의사를 철회하고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 후반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20분 뒤에는 온라인에 다시 글을 올려 카메올라 해리스 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는 지난달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TV 토론에서 참패한 이후 24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TV 토론 이후 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요구가 계속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일축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 대선 재선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다음 미 대선에는 트럼프의 독주가 예상되는데, 이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벌어지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철회는 미국 역사에서도 상당히 드문 사례로 현대 정치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루터퍼드 버처드 헤이스, 제임스 녹스 포크, 칼빈 쿨리지, 해리 에스 트루먼, 린든 베인스 존슨 등이 과거의 재선을 포기한 사례들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반세기 만에 발생했으며 이는 결론적으로 미국 역사에 남을 이례적인 사건이란 것이죠. 과거 이들은 각각 다양한 이유로 재선 도전을 포기했는데요.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내부 정치적 압력, 건강 문제, 정치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후보 사퇴의 원인으로는 갈수록 악화하는 당 안팎의 여론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상하원 지도부마저 등을 돌렸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 수가 30명을 넘어서면서 특히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을 당한 후 건재한 모습으로 재등장하는 모습이 세계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미국 내 공화당은 총결집했고 트럼프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민주당 내 대선 패배 위기감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민주당 내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대선 후보로서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는데,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이라도 경력이 있는 새로운 후보를 뽑아야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말 그대로 공화당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기기 쉽다고 자신했으며 또한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 글을 올려 바이든은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치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아닌 이번 미국 대선 구도는 선거를 108일 앞두고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국제정세에 어떻게 작용할지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 정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향후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인해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내외적인 정치적 지형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여성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것은 맞지만 항상 예외는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언급되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으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녀의 대선 출마는 젊은 유권자들과 소수계층의 지지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거론된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성향의 정치인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누르고 당선된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치 성향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보다는 공정한 분담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는 한미 간의 신뢰를 증진시켜 예전과 변함없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해리스는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확대할 계획이 있어 이는 한국의 안보를 강화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해리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반도 내 필요시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데요. 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강경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주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와는 반대로 경제적으로도 다수의 이점이 있는데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 강화를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조치도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입 활동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은 한미동맹 강화, 경제적 협력 증진, 한반도 안보 강화와 같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생각하지 못한 분야들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모든 매체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한국에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여럿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안보 상황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영토를 우리 군이 수호하는 것은 당연하며 전작권 환수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해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을 대폭 강화해 핵무장 문제도 재검토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는 지역 안보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러한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요. 현재 공화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재함을 내세우며 더욱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부활을 노리고 있으며 그의 지지자들은 열정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체 핵무장이라는 큰 이슈가 있지만 이것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마냥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 미국 대선은 한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강화, 핵무장 검토, 한미 연합훈련 강화, 다자 외교와 군사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입니다. 한국은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분명 핵무장에 대한 긍정적인 카드는 주어질 확률은 높지만 반대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꾸준한 첨단 무기 개발과 방위 산업 육성으로 독자적인 방어력을 확보하고 미국의 안보 보장 약화 시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해 한반도 내 비상사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핵무장 소식이 단연 긍정적인 이야기로 보일 수 있으나 급격한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비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무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한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미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다자 외교보다는 양자 외교를 선호하는 만큼 한국은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 외교적 입지를 높여야 하는 과제도 생깁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정상회담 접근이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던 만큼 안보 측면에서는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 개발, 방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대비해야 할 텐데요. 그중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무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자국의 외교 전략을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는 국제 정세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며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9일 트럼프 저격 영상입니다. 2024년 7월 1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총격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세 현장에 있던 관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총알이 스쳐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15분경 발생했으며 저격범은 집회 장소 외부의 높은 위치에서 여러 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의 대변인 앤서니 굴리엘미는 사건 직후 비밀경호국이 즉시 총격범을 제압했고 트럼프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초반에 총격 소리를 듣자 급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총격은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손을 갖다 대고 몸을 숙였습니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그를 둘러싸고 연설대에서 끌어내렸으며 그의 얼굴에는 2줄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트럼프는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연설대를 내려오던 중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한 총알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총성이 울리며 총알이 피부에 찢어지는 것을 즉시 느끼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은 보호 조치를 시행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하다며 현재 사건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고 추가 정보는 적당한 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한다며 이런 종류의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범인은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토머스 매슈 크룩스로 밝혀졌습니다. 토머스 매슈 크룩스는 펜실베이니아주의 베델파크 지역 출신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공화당원임을 밝히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진보적인 캠페인 단체인 액트블루에 $15를 기부한 기록도 있습니다. 크룩스는 유세장에서 약 150m 떨어진 인근 공장 옥상에 숨어서 포복 자세로 저격을 시도했고 현장에서 비밀경호국 소속 저격수의 응사를 받고 즉사했습니다. 크룩스가 저격에 사용한 총기는 5.56mm인 M16 소총의 민수용 모델 AR-15 계열인데요. $800 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이며 미국 전역에 2천만 정 이상 풀려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AR-15는 그 강력한 성능과 대중적 인기로 인해 여러 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특히 대량 총격 사건에 자주 사용된다는 점에서 많은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주에서 AR-15의 판매와 소지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저격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찰나의 우연에 의한 기적적인 행운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버네사의 셔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트를 보기 위해 머리를 돌리는 순간 총알이 발사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그 순간 머리를 돌리지 않았다면
총알이 그의 머리에 맞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저격 현장에서의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와 관련된 수사는 이제 시작되는 셈인데요. 미국의 수사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으며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경호 실패에 대한 미국 비밀경호국의 책임입니다. 경호의 핵심은 경호 대상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벌써 비밀경호국의 경호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호 범위의 문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었나 하는 것인데요. 사살된 저격 범인 크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하던 장소로부터 15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저격을 시도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유세장 주변에 경호원들과 저격수를 배치했지만 저격범이 사격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호 범위가 충분히 확장되지 않았거나 경계가 느슨했다는 점에서 경호 실패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격범이 총을 발사한 후에도 대처는 빠르지 못했습니다. 저격범이 여러 발의 총알을 발사한 뒤에야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대응 사격을 시작한 것인데요. 저격범은 첫 발사 후에도 몇 분간 추가적인 사격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이는 비밀경호국의 초기 대응이 늦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미 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비밀경호국의 킴벌리 치애틀 국장,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철저한 경호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의 비밀경호국이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유세장 밖에 있던 목격자 그레그 스미스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연설 시작 후 5분쯤 지나 총을 든 남성이 건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주변 경찰들에게 알렸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당국이 의도적으로 저격을 방조했다는 음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사건 발생 5일 전 바이든 대통령이 고액 기부자들과의 대화에서 트럼프를 관역의 중심에 넣자 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바이든 측이 저격 배후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SNS를 통해 퍼진 이런 음모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미국 정치권마저 이런 음모론에 편승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되는 JD 벤스 연방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저격 시도를 직접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며 마이크 콜린스 하원 의원은 사건 발생 85일 전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한 비밀경호국 보호박탈 법안을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저격 선동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저격 사건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굳어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한 직후 주먹을 치켜들며 피를 흘리는 사진이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는데요. 이 사진은 트럼프의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노쇠한 이미지의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기세가 고조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위기감이 커져 반트럼프 결집 효과가 일어나 트럼프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더욱 결집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떠들썩한 사건이 발생하니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임무를 주로 담당하지만 이외군에서도 대통령 경호를 위한 부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모두 투입되지만 지원부대 성격이 아닌 실질적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868 경호대인데요. 제868 경호대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대통령 경호를 지원하는 무장 경호부대입니다. 주요 임무는 대통령이 행사장을 방문하기 전에 현장을 사전 검측하고 대통령이 군부대나 서울공항 등을 방문할 때 무장 경호 임무를 수행합니다. 부대원 대부분이 특수부대 출신으로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33군사경찰경호대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소속입니다.
병과 부사관을 선발하는데요. 이들은 헌병교육, 공수교육, 무도훈련, 경호훈련, 사격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이동할 경우 경호 헬기에 저격수가 탑승하여 경호 비행을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제55 경비단이 있는데요. 55 경비단은 수도방위사령부 직할부대로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경호부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전 대통령이자 현 대선 후보의 저격 사건을 보면 이러한 저격 시도가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는데요. 폭력은 결코 문제의 해결 수단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